시작. 안녕하십니까, 질부입니다. 주택 경매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앞선 시간에 마인드와 그리고 대출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강의를 찍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부족한 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보강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 이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택수 산정에 대한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1주택에 대한 것만 크게 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택수가 2개까지는 취득세율을 1.1%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1개 있고 2개 있어도 1.1%다. 그래서 취득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3주택부터는 어떻게 되는데 3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힘들어집니다. 8%, 1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집을 사면서부터 10분의 1 정도의 감가상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좀 많이 막아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경매로서 주택 경매를 할 때 유익한 점은 무엇이냐? 2개의 주택까지 취득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되냐? 양도세는 활용을 2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를 사셨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나고 나서 2개째를 삽니다. 그리고 다음 3년쯤, 2년이 지나죠 이제. 1년 지나서 2개째를 샀으니까. 그럼 2년이 지난 시점에 앞에 있는 이전 것들을 매도하면 이거를 한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라고 해요. 한시적인 2주택입니다. 여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매매사업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이 앞에 거를 파는 게 아니라 2번째 주택, 자기가 사는 거 말고 2번째 주택을 계속 바꿔 타기 할 수 있는데 일반 세율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주택은 사고 나서 1년 내에 팔면 77%의 중과세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을 남겨도.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하고 싶을 때는 한시적 2주택 제도를 활용하고, 2번째 주택을 계속 바꿔가면서 매도하고 싶을 때는 매매사업자를 활용하시면 어떨까? 지금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심도 있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다시 복습입니다. 이제는 2주택까지 몇 %요? 네, 방금 속으로 1.1이요 나온 사람은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되신 거예요. 공시가 1억 이하는 개인, 법인 모두 취득세가 1.1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쌤, 저는 공시가 1억 이하 인 집이 지금 한 2채 있어요. 근데 저는 공시가 1억 이하 아닌 1억 이상 물건, 즉 2주택에 취급되는 이상인 물건, 요거를 한 개 더 추가로 사고 싶거든요. 그러면 주택수가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몇 주택인가요, 이거? 이거 3주택 취득세를 맞을까요? 아니면 1주택 취득세를 맞을까요? 이거 1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암기를 하셔도, 이대로 암기를 했어도 이런 실무에 적용을 못 하시는 겁니다. 공시가 1억 이하는 주택수로 산정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1억 이하 주택이 100채가 있다 해도 101번째 사는 주택이 1억 이상이면 그때부터 주택이 한 주택입니다. 이해되시죠? 양도세에서는 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만 취득세만 일단 하고 가자고요, 우리.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모두 취득세 1.1%다. 그러면 지방광역시 단계에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1억 이하를 사고 팔고 하는 짧은 텀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사업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분양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신도시 가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분양 혜택이 없어지면 안 되고 생애 최초의 혜택으로 주는 80% 대출 혹은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진짜 투자에 하러 오셨으면 제가 첫 번째 1강 때 기억나세요? 다시 마인드 편으로 돌아갔다 오세요. 1강 때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거 먼저 하라고 하셨죠. 2개를 같이 가는 걸 찾기에는 여러분의 자원의 한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첫 개를 일단 해버리면 이게 매매 사업자로 했든 무엇으로 했든 투자로 했든 1억 이하를 했건 간에 처음 샀다라고 하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항상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라는 걸 이제는 무조건 제출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주택을 몇 번 사고 팔았고 지금 보유 현황은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뜨게 돼 있어요.
전산에도 뜨지만 여러분이 전산에 뜨는 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애 최초 혜택은 투자자로서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런 혜택들, 대출 10%더 나와 이런 혜택들은 떠나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분양받고 말겠다는 막 278만 분의 1에 도전하겠다 이런 마음들은 조금은 미뤄둘 수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그거를 설득하기까지가 1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설득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저도 시간이 없고 그분도 바쁘니까. 근데 그렇게 사업적 역량을 키워갈 때 마음속에 그게 정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뭔가 큰 틀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아, 내가 분양이 진짜 확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 분양에 매달리는 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걸 찾아보면서 이제 투자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지면요, 먼저 이거부터 깨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기술과 지식을 배우러 오셔도 사실 이게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의 시간을 보내고 네 명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지? 모든 사람이 한강 뷰를 보면서 압구정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행복한 가정, 좋은 아빠, 아이와의 행복한 모습 이런 걸 그리셨다면 그건 굳이 한강 뷰에 있는 압구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내가 가진 자원적 한계 내에서 하고 있는 건 뭘까? 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대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먼저 하나를 하시는 게 집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급지를 포기하지 못하시겠다면 굳이 아파트를 안 하셔도 돼요. 빌라에 들어가서 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의 계좌로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의 현금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부의 이동, 계층의 이동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아시겠죠? 분양권 당첨 후에 전매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는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도 1주택으로 봅니다. 분양권도 1주택이야? 그럼 끝났지 뭐. 그럼 분양권 전매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매를 그냥 매매했다는 뜻이에요. 실제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증서를 매매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증서 매매하면 어떻게 돼요? 1주택 거래한 거네? 그럼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분양권도 주택수 산정된다는 말은 이미 1주택 거래해버린 거. 생애 최초 주택수는 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가지고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피스텔은 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조금 중수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언제 하는 거냐? 은퇴 시기에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만들어놨던 자산이 많이 있어요. 뭐 30억이든 20억이든 뭐 적으면 10억, 5억이든 자기 집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직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득이 사라진 그 시점에 이 자산을 오피스텔 여러 개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연금처럼 살아가는 형식을 띄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식은 좋은 급지에 있는 주택을 모기지돈이라는 걸 받아서 자기가 이자 형태로 이렇게 계속 받다가 죽고 나서 그 집을 청산해주는 이런 제도들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형식을 할 때 오피스텔을 좀 대체재 상품으로 수익형을 고려하는 거고요. 젊은 시기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해버린다는 거는 제도적으로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수익적으로도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제도적인 걸 증명해 볼게요. 오피스텔 취득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상가예요. 상가나 사무실은 주택에 특혜를 주지 않아요. 그럼 특혜를 주지 않단 말이에요. 일반 세율 매겨요. 일반 세율은 4.6% 나갑니다. 토지도 4.6%예요. 그러면 토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다 똑같네요. 4.6%예요. 그런데 이것만 받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제 이전 정부에서 어떤 짓을 해버렸냐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 주거용이라는 건 뭐냐면 바닥 난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의 물건을 얘기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사무실이 들어왔으면 일반 임대 사업자고요. 주거용으로 들어와서 누가 전입신고를 해버렸어. 그러면 자기 의사랑은 상관없이 그냥 그건 주거용 임대주택이 돼버리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두 개는 적용 법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내가 임대를 줬다 해도 누가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그게 두 개만 있으면 다시 내가 주택 한 개를 구매를 했어요. 한 개밖에 안 샀어. 그럼 난 1주택이야. 즉 아파트나 빌라를 샀어. 1주택이어야 돼. 그런데 앞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등록된 게 두 개가 있으니까 3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제도죠. 이상한 제도죠. 주택이 아닌 게 앞에 두 개가 있었는데 3주택이에요. 그래서 일반 지역은 8% 취득세를 내야 되고 규제 지역은 12% 수익률을 내야 됩니다. 지금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순서를 한번 거꾸로 해볼까요? 질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어렸을 때부터 맞아. 아파트 먼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혹이라도 지금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얘기할게요. 아파트는 먼저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지역과 상관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현금선에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를 먼저 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파트를 뭐 1억 이하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100개를 가지고 있어. 주부쌤이 아파트 뭐 그랬어? 꾸준히 모아가서 100개를 임대사업자로 모아놨습니다. 종부세 배제되니까 세금도 그렇게 크게 내지 않아요. 100주택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오피스텔 한 개 더 샀어. 내가 이제 수익형으로 살려고 오피스텔 정리를 하나 샀습니다. 그럼 101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주택이 취급되지 않아요. 오피스텔 취급할 때는. 이해되시죠? 주거용료도 똑같아요. 취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사다가 주택을 사는 건 문제가 되는데 주택이 쭉 있다가 오피스텔로 바꿔가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상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여러분이. 두 번째는 매매사업자는 반드시 개인이다. 또 질문 주세요. 매매사업자에 나와 있는 회사 이름으로 입찰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매매사업자는 개인이에요. 취득할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팔 때만 일반 세율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1년 내에 팔 때 77%를 부과하는 중과세를 면제시켜주는 사업자가 매매사업자입니다. 그래서 8호제곱미터 이하로만 해. 서민형 주거를 제공하는, 네가 주거를 매매로 시장에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봐둘 테니까 이것만 매매해. 이거는 연면적 기준이에요. 자, 숙제를 내겠습니다. 제가 기초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외우세요. 연면적 찾아보세요. 연면적은 무슨 얘기냐면 1층이 85면 2층도 85죠. 두 개 합치면 170이죠. 이러면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나 건축 면적을 보는 게 아니고 집이 3층짜리를 사셨으면 한 층이 5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 부가세 내셔야 돼요. 그래서 매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8호 이하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경매 입찰도 개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사업자가 무슨 특별한 취득할 때 혜택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답답해요. 아무런 혜택 없어요. 언제 혜택 있어요? 팔 때만 혜택이 있는 거예요. 팔 때만. 아시겠죠? 두 번째. 그러면 취득세도 혜택이 없나요? 없죠. 당연히 매매사업자로 하나, 개인으로 하나, 3주택부터는 규제지역 12%, 비규제 8%입니다. 무조건. 알겠죠? 똑같아요. 법인은 무조건 12%예요. 1억이 아니면. 자, 그 다음에 주택거래의 한계점을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개인은 1년 내에 주택 매도세율 팔면 77%예요. 안 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1년이 넘고 일반 과세로 전환이 된다 해도 뭐 여러분이 1억 이상 차익을 내거나 2억 이상 차이를 냈다 그러면 이거 거의 48% 뜯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요 이거. 여러분이 애써 올린 1억의 수익에서 거의 반을 가져가 버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세금 내겠어요? 그걸 면세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니까 뭘 깨먹지 말고 기억하라. 한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반드시 활용을 하시는 거 좋을 것 같다. 1년에 한 건씩만 거래를 하실 분이라면. 이런 겁니다. 지금 샀어요. 다음 년 또 동일한 날짜에 하나 샀어요. 그 다음 년 또 동일한 날짜에 앞에 걸 팔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 더 사요. 그럼 지금 2년이란 시간 내에 거래는 몇 번 일어난 겁니까? 4번이나 일어난 거예요. 샀어요. 샀다 바로 팔았어요. 이해되세요 이거? 그러면 2년 안에 4번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평균적 데이터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 저는 1% 이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2년 내에 거래를 4건이나 할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집인데? 아파트인데? 진짜 전문적인 거래인이 되지 않았으면, 직업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힘든 일이에요. 근데 물론 수강생들 중에 지금 뭐 두세 달 만에 3-4개씩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 아버지를 막 내려보내가지고 인테리어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건 진짜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매매 사업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시적 1가구 주택 제도가 지금은 비과세니까 제일 좋은데, 그러면 이거라도 안 하고 싶으면 뭐냐? 한시적인 중과세 완화 정책을 이용해가지고 다주택자 포지션에 계시는 분. 다주택 포지션에 계신 분은 지금 중과세 가산 10%씩 되는 거, 요거를 피할 수 있는 방책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주택수가 지금 많아서 혹시나 나중에 어떤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올 것 같으면 주택수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지금 한시적으로 이거 운영하고 있을 때 파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과세니까 중과세 안 맞잖아요. 그럼 진짜 설상가상으로 중과세 맞을 때 한번 해볼게요. 1년 내에 매도하는 70% 내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 전국이 투기과열지구죠. 전국이 규제지역이잖아요. 규제지역 내 10% 받고 다주택 중과세 10% 받으면 97%가 세금이죠. 이거 팔라는 얘기입니까?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팔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는. 이거는 뭐 파나 안 파나 똑같은 돈을 얻을 거면 누가 팔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도 안 팔고 지킨 사람들이 그대로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그대로 자산이 지켜진 겁니다. 이게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주식으로 부자 됐다는 사람, 코인으로 부자 됐다는 사람 주변에 안 보이는데 부동산으로 부자 됐다는 사람은 왜 많이 보이냐면 팔 수가 없어서 지킨 거예요. 97%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시간이 흘렀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통스럽게 그냥 지켰는데 지나 보니까 이게 올라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무슨 전략과 막 엄청 내가 할 수 없는 걸 너는 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파생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지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자, 그다음. 자, 법인 투자 고려 사항도 하나 찍어 볼게요. 법인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억 이하면 취득세가 1.1%고 지방의 엔간한 광역시에 나와 있는 1억 이하. 이거는 거래가 기준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그럼 거래가는 한 1억 5천, 1억 6천까지도 공시지가 1억 이하일 수 있겠죠. 그런 걸 찾아다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외에 1억 이상이 돼버리면 이제 무슨 생기면 12%예요. 무조건 일괄세율입니다. 그리고 세율 구간, 집값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3%에서 6% 정도의 보유세가 추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매년 내는 거예요, 이건 또. 그렇게 10년, 15년, 20년이 지나가면 법인은 주택 하나 사서 그냥 그 돈을 다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할 때 고려사항은 1억 이하 투자할 때 좀 고려사항이다, 이거. 그래서 해결책으로 하나 드립니다. 1억 이하 주택은 법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개인으로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개인으로 해도 취득세 1.1% 똑같으니까. 그리고 다주택 부담이 있다 그러면 이거 임대사업자로 돌리면 됩니다. 빨리 팔 생각만 없으면 돼요. 빨리 팔 생각만 없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재건축 단지가 1억 이하인 물건들이 지방에 조금 있으면 담아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1억 이상이나 토지는 1억 이상이나 토지는 개인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주택은 매매사업자로 하시고 토지는 왜 개인으로 하냐? 장기공제 특별 장기보유 특공제가 있어요. 특별공제가 있어요. 이게 2년 이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세금을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역시 오래 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임대사업자는 주택수 합산이 배제가 되잖아요. 취득세 때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취득세 때는 포함해요. 자기가 5주택제다. 그러면 취득세는 내요. 12% 내야 돼요. 그런데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세 측면에서 합산을 배제해 주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네가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줬으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진 않을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시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뭘 감면해주냐. 이건 취득세도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주는데 이걸 한 면으로 간척해주는데 이게 뭐냐면 신축 빌라가 하도 안 팔리니까 이거를 비아파트 참 우리나라는 아파트의 공황기네. 그죠? 정말 아파트는 너무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는데 비아파트는 안 가니까 비아파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방에 미분양 나 있는 아파트 있죠? 이런 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조금씩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방안도 발표를 해요. 금액까지 보십시오. 비아파트 정상화를 한다고 현행은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1.6에서 1억 원이었는데 개편되고 나서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그럼 뭐예요? 지금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웬만한 빌라, 모든 빌라는 거의 다 무주택. 언제? 청약시에. 까먹지 마요. 그냥 세금 낼 때 무주택이 아니라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해준다. 그럼 여러분 빌라 살고 있으면 아파트 청약하는 거는 주택수에 합산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특별하게 좀 혜택을 주는 거긴 한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6강에서 오늘 지금 잠깐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4강에서 다루었던 대출 문제를 좀 실습하고 그리고 다음 진도를 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